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소음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기차도 인간 같은 소리를 낸다. 기관차는 코를 컹컹대고 쌕쌕거리고 가끔은 트림을 한다. 일반 열차는 징징대고 꾀내지르고 시끄럽게 항변한다. 독일 철도회사인 도이치바는 이런 소리들을 덮어버린다. 이곳에선 조용한 열차 칸이 필요치 않다. 이미 주어져 있다. 기차 안의 모든 것이 신중함을 속삭인다. 조용한 분위기에 나무 패널을 두른 열차 내부와 스티로폼이 아닌 진짜 머그컵을 내어주는 커피까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독일 교회의 절제된 풍경을 살핀다.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기차가 지나가고 기차의 경적이 침묵을 가른다. 경적 소리의 높이는 두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다가 기차가 지나가자 점점 작아진다. 아니 정말 그런가? 사실 음의 높이는 변하지 않았다. 이는 도플러 효과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청각적 오해다. 기차의 움직임은 잘 속는 나의 뇌와 힘을 합쳐 마치 경적 소리의 높이가 변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나는 현실을 오해했다. 만약 인생 전체가 이러하다면? 만약 이 세상 자체가 환상이라면? 약 2400년 전 플라톤이 정확히 같은 질문을 던졌다. 동굴의 비유를 통해 플라톤은 동굴 안에서 벽 쪽으로 묶여있는 죄수들을 상상해보라고 말한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굴 안에 있었으며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를 심지어 자기 자신도 쳐다볼 수 없다. 이들이 볼 수 있는 것이라곤 동굴 벽에 비친 자기 그림자뿐이다. 이들은 자신이 그림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림자는 이들이 아는 유일한 현실이다. 플라톤은 철학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벗어나 그 근원 즉 빛을 발견하게 도와준다고 말한다. 우리가 그 빛을 늘 보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 우리는 빛을 듣는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침울함을 숨기려 하지 않는다. 에세이 제목부터가 벌써 세계의 고통에 관하여, 자살에 관하여다. 이런 염세주의를 철학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쇼펜하우어의 암울한 세계관은 플라톤이나 데카르트를 읽기 훨씬 전인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다. 17살의 부모와 함께 유럽을 여행하던 쇼펜하우어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 세상은 선한 존재의 작품일 수 없다. 세상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흡족하게 바라보려고 생명체를 창조한 악마의 작품일 것이다. 몇 년 후 철학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한 쇼펜하우어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쓴다. 삶은 끔찍한 사건이야. 나는 이러한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기로 결심했다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는 시간이 흘러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심해지며 절망의 블랙홀이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다. 오늘은 사정이 나쁘고 하루하루 갈수록 더 나빠질 것이며 종국엔 최악이 도래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전면적이고 불가피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나는 책을 덮고 한숨을 쉰다. 긴 하루가 될 것 같다. 수마트라 커피를 한 잔 더 주문하고 다시 책을 펼친다. 이 염세주의 철학자는 우리 모두가 가능한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내게 가르쳐준다. 더 나빴다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았을 테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삶은 삶을 가장 덜 인식할 때 가장 행복하다. 공기를 빛을 찾아 잠시 멈춘다. 아무것도 없다. 쇼펜하우어의 검은 그림자가 내 주위를 맴도는 것이 느껴진다.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감사와 연민의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를 분리된 것처럼 경험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동양의 신비주의자들처럼 이러한 인식이 환상이라고 믿었다. 세계는 하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손가락의 통증을 느끼듯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 낯선 것이 아닌 자신의 일부로서. 듣기는 쇼펜하우어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가 심장의 보편 언어라고 칭한 음악 듣기가 그랬다. 다른 종류의 듣기도 마찬가지였다. 이 세상의 소음을 넘어 자신의 직감 듣기, 지혜가 어디에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외국어로 말하는 다른 목소리 듣기, 그리고 물론 고통받는 이의 목소리 듣기. 인간 혐오와 심술궂은 성격에도 불구하고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가치 있게 여겼다. 비록 같은 인간보다는 동물에게 연민을 더 많이 표하긴 했지만 듣기는 연민의 행위, 사랑의 행위다. 귀를 빌려주는 것은 곧 마음을 빌려주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은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며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습득 가능하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적이었던 첫 번째 철학자도 마지막 철학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매우 독보적인 염세주의자였다. 쇼펜하우어의 강점은 우울함이 아니라 우울을 설명하기 위해 쌓아 올린 철학적 체계, 고통의 형이상학이었다. 여태껏 염세적인 철학자는 여럿 있었지만 염세주의를 진정으로 파고든 철학자는 쇼펜하우어 단 한 명뿐이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 전부 제시되어 있다. 오직 철학자만이 사랑할 제목이다. 겨우 20대 때 완성한 이 작품을 쇼펜하우어는 한 가지 생각의 산물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설명하는 데에는 1156페이지가 필요했다. 쇼펜하우어의 편을 들어주자면 그 생각은 매우 거대했다. 책의 첫 문장부터 상당히 특별하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문장은 이번만은 쇼펜하우어의 오만한 발언이 아니다. 이것은 그의 철학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이 이 세상을 지어낸 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마다 자기 정신에서 현실을 구현한다는 의미다. 쇼펜하우어의 세계는 그의 생각이고 우리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이다. 쇼펜하우어는 관념론자였다. 철학적 의미에서 관념론자는 이상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세계 자체가 아니라 정신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믿는 사람을 뜻한다. 물리적 대상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만 존재한다.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다. 이 개념이 괴상하게 어쩌면 망상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대 철학자 나이절 워버턴은 거대한 영화관을 비유로 든다. 이 영화관에서는 모두가 각기 다른 상영관에서 똑같은 영화를 보고 있다. 워버턴은 말한다. 우리는 영화관을 떠날 수 없다. 영화관 바깥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영화는 우리의 현실이다. 아무도 스크린을 보지 않을 때 영사기의 불빛은 꺼지지만 영화는 영사기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관념론자들은 오로지 우리의 의식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관념론자들은 세계는 존재하지만 우리 정신의 구성물로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비유로 냉장고 불빛을 떠올려 보자.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불이 들어온다. 냉장고의 불이 항상 켜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냉장고 문을 닫으면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인식 능력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처럼 정신에서 구성된 즉 인지적 세계를 경험한다. 이 세계는 실제한다. 호수의 표면이 실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유리처럼 매끈한 수면이 호수의 전부가 아니듯이 인지적 세계 역시 실제의 일부만을 나타낸다. 호수의 깊이를 설명해내지는 못한다. 이마누엘 칸트 같은 관념론자들은 이러한 깊이가 감각 인식 너머에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호수의 바닥이 실제하듯 틀림없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찰나의 감각적 현상보다 더욱 실제적이다. 철학자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에 다양한 이름을 붙였다. 칸트는 이를 예지체라고 불렀다. 플라톤은 이를 이상적인 형태의 세계라고 불렀다. 인도 철학자들에게 이는 곧 브라만이었다. 이름은 다르지만 개념은 동일하다. 서둘러 직장에 출근하고 넷플릭스를 몰아서 보고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동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의 차원.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세계 개념을 지지했지만 여기에 흥미롭고 당연히 우울한 자신만의 생각을 덧붙였다. 칸트와 달리 쇼펜하우어는 실제가 단일하고 통일된 독립체이며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접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모든 인간과 동물 심지어 무생물을 뒤덮고 있다. 그것은 아무 목적 없이 분투하며 미안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는 무자비한 악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힘을 의지라 칭했다. 나는 이 이름이 부적절하다고 본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는 정신력이 아니라 일종의 힘이나 에너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중력 같은 것이다. 중력만큼 유순하지는 않지만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지와 욕망은 끝이 없으며 요구는 고갈될 줄 모른다. 모든 욕망이 새로운 욕망을 낳는다. 그 갈망을 가라앉히거나 그 요구의 끝을 맺거나 그 심장의 끝없는 나락을 채우기엔 세상의 그 어떤 만족도 충분치 않다. 의지는 끝없는 노력이다. 만족 없는 욕망이다. 영화 없는 시사회. 절정 없는 섹스다. 의지는 스카치 위스키 2잔으로 충분할 때
세 번째 잔을 주문하게 만든다. 의지는 머릿속을 긁어대는 소음이다. 가끔 약해질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스카치 위스키 4잔을 마신 후에도 절대 침묵하지 않는 소음이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진다. 의지는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결국 의지는 자신을 먹어치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의지는 굶주려 있기 때문이다. 가젤에게 이빨을 박아 넣고 있는 사자는 자기 자신의 가죽에 이빨을 박아 넣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잔인함의 저자이자 독자이자 피해자이자 가해자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러워하면서 천천히 스스로를 집어삼킬 운명이다. 절망하지 마시게. 어둠의 철학자는 말한다. 우리는 세상을 떨쳐냄으로써 의지라는 블랙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기에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때때로 며칠씩 굶고 몇 시간 동안 명상을 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2번째로 넘어가겠다. 2번째 방법은 예술이다. 훨씬 낫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즐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술은 우리를 해방시킨다. 예술은 의지라는 끊임없는 분투와 고통으로부터의 일시적 유예를 제공한다. 예술이 이런 재주를 부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예술이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 내던지게 하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을 창조하거나 감상할 때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부처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한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이 안개를 걷어낸다고 말한다. 개별성이라는 환상이 사라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인식과 인식의 주체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 2가지가 하나가 된다. 의식 전체가 인식된 단 하나의 상으로 가득 차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이나 큐레이터의 도움 없이도 주체와 객체의 융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미적 즐거움은 미술관이나 콘서트홀에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다. 익숙한 거리를 걷다가 무엇인가를 발견한다. 우편함이나 소화전처럼 일상적이고 전에도 여러 번 보았던 물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라본다. 철학자 브라이언 맥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로 우리 앞에 그 대상만이 홀로 존재하는 것 같다. 이상할 정도로 온전히 그 자체로서 기묘할 정도로 매우 현실적으로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미적 순간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행복도 느끼지 않는다. 행복과 슬픔 사이의 구분은 사라진다. 세상을 떨쳐내는 동시에 거짓 이분법도 떨쳐낸 것이다. 우리는 예술의 대상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맑은 세계의 눈이라고 칭한다. 물론 문제는 있다. 이러한 미적 순간은 일시적이며 쉽게 사라진다. 우리가 그 순간을 인식하면서 의지가 다시 우리의 인식 안으로 들어오고 마법은 끝이 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죽어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쇼펜하우어 박물관 같은 것은 없다. 쇼펜하우어의 물건들은 지역 대학에 보이지 않게 소장되어 있다. 액자 속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세계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라고 대담하게 선언한 사람치고는 이상하게 불편해 보인다. 루소처럼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집 없는 떠돌이로 여겼다. 자기 집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철학계의 최하 측민이었던 쇼펜하우어는 비판받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것이 더 가혹한 운명임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거의 평생 동안 그의 책은 읽히지 않았고 그의 생각은 사랑받지 못했다. 다른 참가자 없이 덴마크 철학상에 단독 공모했을 때조차 수상에 실패했다. 그는 죽음을 겨우 몇 년 앞두고서야 약간의 인정이나마 받을 수 있었다. 쇼펜하우어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설 중 하나는 프로이트에게 철학적 영향을 미친 그가 매우 프로이트스러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다. 특히 어머니와의 문제가 컸다. 어머니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문학적 사회적 포부가 대단했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녀에게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본인이 직접 말했듯이 곧 자신의 새 인형을 갖고 노는 것에 실증이 났고 쇼펜하우어의 어린 시절 내내 그를 무시하다가 분노하기를 반복했다. 훗날 쇼펜하우어는 요한나가 매우 나쁜 어머니였다고 썼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아들을 가업의 후계자로 키웠다. 심지어 아르투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그 이름이 국제적인 느낌을 풍겨서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부족한 사회성은 아버지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한 편지에서 그는 경멸하듯 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상냥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면 얼마나 좋겠니? 쇼펜하우어는 끝까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만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밀어냈다. 원하면 매력적인 사람처럼 굴 수 있었지만 그런 때는 드물었다. 그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고 잠시 괴테와 교제했을 때를 제외하면 진정한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아트만이라는 이름을 푸들만은 사랑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에겐 절대로 내보이지 못했던 따뜻함을 아트만 앞에서만큼은 드러내 보였다. 그는 아트만이 버릇없이 굴 때마다 이봐요 아트만 선생님이라는 말로 다정하게 꾸짖곤 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동물인 고슴도치의 도움을 받아 인간관계를 설명한다. 추운 겨울날 한 무리의 고슴도치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 가까이 붙어서서 옆 친구의 체온으로 몸을 덮인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붙으면 가시에 찔리고 만다.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들이 두 악마 사이를 오가며 붙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를 발견한다고 말한다. 오늘날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딜레마는 우리 인간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필요로 하지만 타인은 우리를 해칠 수 있다. 관계는 끊임없이 궤도수정을 요하며 매우 노련한 조종사조차 가끔씩 가시에 찔린다. 플루트는 쇼펜하우어가 성인이 된 후 힘들 때마다 늘 곁을 지켜준 버디였다. 매일 정오가 되기 직전 쇼펜하우어는 자리를 잡고 앉아 코나몰에 즉 애정을 담아 플루트를 불었다. 쇼펜하우어는 모차르트를 좋아했다. 쇼펜하우어가 매우 즐겁게 플루트를 연주했다는 사실은 그의 팬이었다가 비판자로 변한 프리드리히 니체가 그의 염세주의의 의문을 품게 했다. 매일 그렇게 즐거워하며 그렇게 사랑을 담아 플루트를 연주한 사람이 어떻게 염세주의자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아무 모순도 느끼지 못했다. 이 세계는 실제로 고통이자 엄청난 오류이지만 그 고통이 일시적으로 유예될 때가 있다. 짧은 즐거움의 순간들. 예술보다 더 즐거운 것은 없다. 예술 좋은 예술은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고 쇼펜하우어는 생각했다. 예술가는 감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지식을 전달한다. 실제의 진정한 본질을 보여주는 창문. 예술은 한낱 개념을 넘어서는 지식이며 그러므로 말의 표현 범위를 넘어선다. 언어는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음악은 중력이나 뇌우처럼 인간의 사상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숲속에서 울리는 트럼펫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한다 해도 트럼펫은 여전히 울린다. 언젠가 쇼펜하우어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음악은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은 다른 예술과 달리 개인적이다. 가장 좋아하는 그림을 없앨 수 있지만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아마 다들 있을 것이다. 13살 난 나의 딸 아이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들어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를 발견하고 있다. 아이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듣는 음악은 우리가 입는 옷이나 우리가 모는 자동차, 우리가 마시는 와인보다 우리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아무것도 와 닿지 않을 때에도 음악만은 와 닿을 수 있다. 음악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이다. 음악에는 치료 효과가 있다. 수많은 연구 결과 뇌졸중 발병 이후 음악을 들으면 인지 능력이 더 빠르게 회복되었다. 거의 의식이 없는 환자, 심지어 식물 상태에 있는 환자도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려주면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쇼펜하우어는 딴 생각에 대해 깊이 사색했다. 우리는 실리적이고 계산적인 관점으로만 세상을 본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계약 성사에 열중하고 있는 암스테르담의 증권 중개인은 자기 주변의 세상을 의식하지 못한다. 체스 선수는 중국 체스 말의 우아함을 보지 못한다. 전투를 계획하는 장군은 전장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한다. 음악과는 이와 다른 관계, 덜 계산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심 없는 관점에서 음악을 경험해야 한다. 사심은 없지만 무관심한 것은 아니다.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어떤 음악 작품에 무관심한 것은 그 음악에 냉담한 것이다. 사심이 없는 것은 음악에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 것. 하지만 미학적 기쁨의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처럼 아무런 판단 없이 음악을 들을 때 절대적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음악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쇼펜하우어가 내게 말한다. 음악은 감정을 전달하지 않는다. 음악은 감정의 본질을 내용 없는 그릇을 전달한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구체적인 슬픔이나 구체적인 즐거움이 아닌 슬픔이라는 감정 자체와 즐거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즐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감정에서 추출한 정수라고 표현한다. 슬픔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무언가에 관한 슬픔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파 영화를 보거나 레너드 코헨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나는 쇼펜하우어가 자신의 염세주의를 입증하려고 일부러 불운을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다. 피학증의 물줄기가 그의 삶 전체를 타고 흐른다. 베를린에서 잠시 교수직을 맡았을 때 쇼펜하우어는 역겹고 멍청한 사기꾼의 헛소리를 써갈기는 전무후무한 작자라며 무척 혐오했던 프리드리히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배치해달라고 요구했다. 헤겔은 철학계의 록스타였고 쇼펜하우어는 무명이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쇼펜하우어의 강의에는 학생이 채 5명도 오지 않았다. 그 이후로 쇼펜하우어는 다시는 강단에 서지 않았다. 그는 엄격한 규칙과 패티코트 입은 철학자들이 있는 학계를 경멸했다. 방랑하는 철학자의 삶을 선호했고 아버지의 유산 덕분에 실제로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스피노자처럼 안경점에서 렌즈를 깎을 필요도 칸트처럼 대학생을 가르칠 필요도 없었다. 나도 쇼펜하우어처럼 우울하지만 그렇다고 염세주의자는 아니다. 그의 침울함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완벽한 지식을 상정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가능한 최악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의심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로 그걸 확신할 수 있을까? 염세주의는 나에게는 없는 확신을 필요로 하며 그 점에서 나는 감사하다. 1813년이었다. 아직 어머니와 왕래하는 사이였던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사교 모임을 방문했다. 사람들 중에 프리드리히 마이어라는 이름의 학자가 있었다. 마이어는 쇼펜하우어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잡지 아시아틱을 보여주며 아프니샤드라는 제목의 인도 문헌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쇼펜하우어는 즉시 매료되었다. 아무 서점에나 가도 바로 알 수 있듯이 동양의 철학과 종교가 위대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 서구 세계는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동양의 가르침을 걸신 들린 듯 빨아들였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해의 마음을 빼앗겼다. 쇼펜하우어는 우파니샤드에 대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유익하고 숭고한 책이며 내 삶의 위안인 동시에 내 죽음의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기 작가는 쇼펜하우어를 프랑크푸르트의 부처라고 부르지만 그는 수도자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가 당시로선 드물게 불교를 깊이 이해하긴 했지만 자기가 배운 바를 실천한 것은 아니었다. 쇼펜하우어는 명상을 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즐거움을 단념하지도 않았다. 고급 요리와 값비싼 옷을 즐겼고 평생 왕성한 성생활을 하며 생식기관은 세상의 진정한 중심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쇼펜하우어가 그 누구보다 큰 상처를 입은 영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건 종류가 아닌 정도의 차이다. 우리 모두는 내면에 약간의 쇼펜하우어가 있다.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다. 상처의 크기와 형태가 다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쉽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쉽게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다. 예술과 음악의 애호가였던 쇼펜하우어는 가장 심오하고도 아름다운 미학 이론을 전개했고 여러 예술가와 작가에게 세대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톨스토이와 바그너는 자기 서재에 쇼펜하우어 초상화를 걸어두었다. 아르헨티나 작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쇼펜하우어를 원전으로 읽으려고 독일어를 배웠다. 여러 코미디언도 쇼펜하우어를 사랑한다. 이로써 유머 뒤에는 암울함이 도사린다는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다른 철학자들이 저 바깥 세상을 설명하려 시도한 것과 달리 쇼펜하우어는 내면 세계에 더 관심이 많았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이 세계도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내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명백하다. 왜 그토록 많은 철학자가 다른 방면으로는 똑똑한 작자들이 이 사실을 놓치는 걸까? 내 생각에 그 이유 중 하나는 외부를 살피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달랐다. 그는 가장 어두운 곳을 살폈다. 쇼펜하우어의 비관적 세계관이나 암울한 형이상학에 동의하지 않을 순 있지만 그의 철학이 어중간하다고 비판할 순 없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 영웅적인 철학자다. 쇼펜하우어에게 소음은 단순히 짜증나는 것이 아니었다. 소음은 사람의 특성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는 소음에 대한 내성이 그 사람의 지능과 정확히 반비례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어느 집마당에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개가 몇 시간이나 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나도 쇼펜하우어의 생각에 동의한다. 내 생각의 열차는 약해 빠져서 쉽게 철로를 이탈한다. 심지어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도 내 집중력을 깨부술 수 있다. 바이오 아이오닉 파워라이트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내의 헤어드라이어. 그 작고 사악한 악마 새끼는 하루 온종일을 방해한다. 낙엽 날리는 청소기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자. 최근 연구에서 소음 공해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서서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던 메디컬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불안, 스트레스, 신경과민, 구역질, 두통, 정서불안, 호전성, 성기능 장애, 기분 변화, 인간관계의 갈등 증가, 노이로제, 히스테리, 정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 소음이 심지어 푹 잠들어 있을 때에도 혈압을 치솟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며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쇼펜하우어가 이 연구들을 봤다면 자기 생각이 옳았음을 알게 되었겠지만 그리 기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연구들은 다른 종류의 더 유해한 소음, 바로 정신이 소음에 대해 아무 설명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에세이 저술에 대하여에서 쇼펜하우어는 사람을 멍하게 만드는 소셜미디어의 소음을 미리 보여준다. 소셜미디어 안에서 진정한 소리는 새로움이라는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는다. 가장 최근에 쓰인 것이 더 정확하다는 생각, 나중에 쓰인 것이 전에 쓰인 것보다 더 개선된 것이라는 생각, 모든 변화는 곧 진보라는 생각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배고픈 독자들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것을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에는 백과사전이 곧 인터넷이었고 인터넷 못지않게 유혹적이었다. 책만 열면 바로 해답이 있는데 골머리를 썩일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쇼펜하우어는 대답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생각해서 해답을 내놓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함께 머무르지 않고 너무 자주 책 앞으로 달려간다고 말했다. 책은 자기 생각이 고갈되었을 때만 읽어야 한다. 읽다를 클릭하다로 바꾸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충이 된다. 우리는 데이터를 정보로 착각하고 정보를 지식으로, 지식을 지혜로 착각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향을 염려했다. 그가 눈 돌리는 곳마다 사람들은 정보를 통찰로 착각하며 앞다투어 달려들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썼다. 정보는 그저 통찰로 향하는 수단일 뿐이며 정보 그 자체에는 거의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과도한 양의 데이터, 사실상 소음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며 통찰의 가능성을 없앤다. 소음에 정신이 팔린 사람은 음악을 듣지 못한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면 그들의 생각이 내 생각을 밀어낸다. 내가 초대하지도 않은 그 목소리들을 쫓아내겠다고 다짐한다. 호텔방으로 돌아온 나는 지루함 때문에 또는 반사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정신없이 클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인터넷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쇼펜하우어의 의지다. 끝없이 분투하고 절대 만족하는 법이 없다. 나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포함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행복이라는 환상을 제시하지만 오로지 고통만을 가져온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처럼 인터넷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다. 금욕적인 삶을 살거나 미학적인 삶을 살거나 명상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따뜻한 목욕물처럼 음악이 나를 적시게 둔다. 말 없는 소리, 내용 없는 감정, 소음 없는 신호. 나는 깨닫는다.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 유해가 아닌 더욱 풍성한 다른 세상으로의 침잠. 바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음악 안에서 본 것임을.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에릭 와이너.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모든 철학자는 모든 10대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해받지 못한다. 원래 그런 법이다. 하지만 쾌락을 말한 위대한 철학자 에피쿠로스만큼 크나큰 오해를 받고 부당한 비난을 받은 철학자는 없다. 기원전 341년에 사모스섬에서 태어난 에피쿠로스는 어린 나이에 철학자가 되었다. 이유는 평범했다. 의문이 많았고
어른들이 내놓는 답이 무척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에피쿠로스는 헤라클레이토스와 데모크리토스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을 공부했다. 그에게도 곧 제자가 생겼는데 매력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그의 교육 방식에 이끌린 학생들이었다. 에피쿠로스는 종종 다채롭고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했다. 소크라테스처럼 에피쿠로스도 미친 지혜를 실천했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최면에서 흔들어 깨울 필요가 있었다. 에피쿠로스는 그리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콜로폰과 레스보스 섬에서 잠시 살다가 35의 나이에 아테네에 자리를 잡았다. 아테네에서 그는 도시 성벽 바깥에 있는 집을 한 채 구입했다.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이 집에는 풀이 무성한 정원이 있었다. 에피쿠로스는 학교와 공동체를 세우기에 완벽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즉시 인기를 끌게 된 그 공간은 결국 케포스, 즉 정원이라는 단순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다. 정원과 철학은 서로 잘 어울린다. 프랑스 계몽주의의 총하였던 볼테르는 우리는 반드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17세기에 영국의 작가이자 정원사였던 존 에벌린 역시 이에 동의하며 정원의 공기와 분위기는 철학적 열정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저 말이 마음에 든다. 세상에는 열정적인 철학 애호가가 더 많이 필요하다.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아니고 전문가는 더더욱 아닌 숫기 넘치는 정열을 가진 열정적 철학 애호가. 세상의 소음에서 격리된 정원은 그러한 철학적 열정에 도움을 준다. 정원은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다. 뒷마당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정원사가 아니듯 생각한다고 다 철학자인 것은 아니다. 정원일과 철학은 둘 다 어린아이의 관대한 즐거움이 수반된 어른의 절제된 헌신을 필요로 한다. 두 가지 일 모두 서로가 말한 야생의 기미와 약간의 미스터리는 유지하되 동시에 혼란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려는 시도다. 정원사는 자연과 협력한다. 볼테르의 말처럼 자연을 보기 좋게 장식한다. 정원사는 식물을 심고 삽으로 흙을 파내고 잡초를 뽑으며 자연을 돌지만 결국 정원의 운명은 정원사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정원의 벽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의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철학도 그 안에 자기만의 마법을 담고 있다. 우리가 고된 노력을 들이기만 한다면? 장소는 중요하다. 장소는 생각의 보고다. 그래서 내가 여행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지금 에피쿠로스와 그의 정원의 흔적을 찾아 아테네에 와 있는 것이다. 쉽진 않을 것이다. 옛날의 도시의 성벽은 두 세계의 경계였다. 성벽을 나서는 것은 곧 자신의 뜻을 공표하는 행위였고 루소가 잘 알았듯 모험을 떠는 행위였다. 에피쿠로스가 비교적 먼 곳에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스토아 학파를 포함한 다른 철학학파와 철저하게 결별한 에피쿠로스는 추종자들에게 사업과 정치의 감옥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에피쿠로스는 정치적 유대가 자족의 가능성을 낮춰 결국 행복을 외부에 위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에피쿠로스의 모토는 라테 비오사스 즉 숨어 사는 삶이었다. 세상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늘 의심받는다. 우리는 은둔자에게서 위협을 느끼는 만큼 그를 조롱한다. 에피쿠로스는 다른 측면에서도 전통과 결별했다. 다른 학파는 오로지 아테네의 남성 시민만 받아들인 반면 에피쿠로스는 해방 노예와 여성도 환영했고 테미스타에게도 여러 편의 글을 헌정했다.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쾌락에 헌신하는 삶을 옹호하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동체는 당연히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안에서 난잡하고 호화로운 잔치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졌다. 소문에 따르면 에피쿠로스는 마음껏 먹어댄 탓에 하루 2번 구토를 했고 수년간 자신의 안락의자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런 소문은 사실무근이었다. 정원은 사창가보다는 수도원에 더 가까웠다. 모두가 공동생활을 했고 사생활은 거의 없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마라. 만약 그 성취가 내 이웃에게 알려진다면 그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명령에 언짢아 하는 추종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이들에겐 감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내가 이 여행에서 만난 다른 철학자와 마찬가지로 에피쿠로스는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를 가진 철학자였다. 그는 인간의 신체에 최고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믿었다. 에피쿠로스는 경험론자였다. 그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 오로지 우리의 감각만을 통해 세상을 알 수 있다고 믿었다. 감각이 완벽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 밖에 다른 믿을 만한 지식의 원천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착각을 한 것이거나 무언가를 팔고 있는 것이다. 에피쿠로스는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았다. 그는 인간 행동의 훌륭한 관찰자였다. 그는 아테네인을 관찰했고 어느 곳에서나 충분히 가진 사람들을 보았다. 충분한 음식, 충분한 돈, 틀림없이 충분한 문화. 그런데 왜 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에피쿠로스는 의사가 원인 불명의 증상이 있는 환자를 대하듯 이 미스터리에 접근했다. 그는 철학이란 모름지기 영혼을 위한 약처럼 나눠져야 한다고 말했다. 에피쿠로스의 4가지 주요 원칙은 4가지 치료법이라는 뜻의 테나파르마코스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약처럼 철학도 일정 간격을 두고 처방된 양을 섭취해야 한다. 약처럼 철학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어지러움, 방향감각 상실, 그리고 때때로 조증사파까지. 이런 의학적 접근은 우연이 아니었다. 에피쿠로스가 살았던 시기는 치료 용도의 철학이 절정에 달한 시기였다. 헬레니즘 시대라고 불리는 그 시기의 사람들은 오늘날 배우자나 통신사를 고를 때처럼 열정적이고 신중하게 철학 학파를 골랐다. 리스크는 컸다. 당시 학교는 대학과 헬스클럽, 자기개발 세미나, 그리고 에피쿠로스의 경우 히피 공동체를 전부 합친 것과 같았다. 선생들은 윤리학에 집중했다. 성격이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나온 윤리학은 좋은 삶, 즉 에우다이모니아에 대한 연구였다. 일부 철학자는 오로지 신과 축복받은 소수만이 행복이라는 지고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누구든 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 밤낮으로 생각하면 인간들 사이의 신처럼 살게 된다고 말했다. 병약한 아테네 시민을 관찰한 에피쿠로스는 단순한 진단을 내놓았다. 사람들은 해롭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망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가? 에피쿠로스는 질문했다. 신과 죽음이다. 그는 이 2가지에 대한 답을 내놓았다. 먼저 그는 신은 존재하지만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왜 관심이 있겠는가? 신으로 사느라 너무나도 바쁜데. 에피쿠로스에게 신은 유명인사와 비슷했다. 그들은 걱정도 없고 늘 원하는 자리를 예약할 수 있는 부러운 삶을 살아간다. 죽음에 관해서 에피쿠로스는 마음을 편하게 먹으라고 말한다. 물론 죽어가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그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고통에는 본질적으로 끝이 있다. 그 고통은 평생 지속되지 않는다. 고통이 가라앉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쪽이든 두려워할 것은 없다. 에피쿠로스의 다른 철학과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 이론적으로는 훌륭하나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전망은 나를 식겁하게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계속 식겁할 것 같다. 진정해. 에피쿠로스가 말한다. 그리고 즐기라고. 그는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인 쾌락을 옹호했다. 그리고 도발적으로 덧붙였다. 만약 내게서 맛의 쾌락을 빼앗는다면, 성적 쾌락을 빼앗는다면, 듣는 쾌락을 빼앗는다면, 아름다운 형태를 보았을 때 느끼는 달콤한 감정을 빼앗는다면 선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에피쿠로스가 그렇게 비난받은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쾌락은 의심스럽다. 쾌락은 어두운 곳에 닫힌 문 뒤에 머문다. 은밀한 쾌락이나 숨겨진 쾌락 같은 말을 할 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인간 본능의 수치심이 깃들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겼다.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쾌락을 더 증가시키는 만큼만 중요하다. 에피쿠로스는 늘 그렇듯 도발적인 문체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명예가 있는 자와 헛되이 그들을 찬양하는 자에게 침을 뱉는다. 쾌락은 우리가 그 자체로서 욕망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 심지어 철학까지도 쾌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수단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이 최고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는 무엇에 반응하는가? 쾌락과 고통이다. 불이 뜨겁다는 것과 사탕이 달콤하다는 것은 아이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 알아서 알기 때문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반사적인 행동이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을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규정했다. 우리는 존재의 차원에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긍정 정서의 차원에서 쾌락을 떠올린다. 반면 에피쿠로스는 결핍과 부재의 측면에서 쾌락을 규정했다. 그리스인은 이러한 상태를 아타락시아락 불렀다. 말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를 만족으로 이끄는 것은 어떤 것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불안의 부재다. 쾌락은 고통의 반대말이 아니라 고통의 부재를 뜻한다. 에피쿠로스는 향락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는 평정주의자였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거의 전적으로 고통 완화에만 집중하는 에피쿠로스의 관점에서 이 일을 제기한다. 분명 행복은 단순히 모든 고통이 부재한 상태 이상일 것이다. 고통을 피하라는 것은 타당한 조언이다. 하지만 철학의 기반이 되기엔 너무나도 얄팍하지 않나? 고통에 빠진 사람에겐 그렇지 않다고. 에피쿠로스는 생각했다.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상상해보자.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즉시 포도 한 접시를 권한다. 뭐가 문제인가? 포도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에피쿠로스는 많은 사람이 이런 터무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믿었다. 우리는 산더미처럼 쌓인 고통 맨 위에 사소한 즐거움을 올려놓고는 왜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해한다. 어떤 사람은 짧고 강렬한 신체적 고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뭉근하게 이어지는 정신적 고통을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죽고 싶다는 상처받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만 어쨌거나 고통은 고통이다. 만족에 도달하길 바란다면 반드시 이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우리는 오직 딱 한 번 태어난다. 두 번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는 모든 인간의 삶이 우연의 결과물 원자 운동에서의 일탈일종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 삶을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 에피쿠로스의 정원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곳에서 철수해 유혹적인 카페의 벽 안으로 후퇴한다. 그리스 맥주 미토스를 주문하고 에피쿠로스가 말한 여러 쾌락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는 그저 쾌락을 찬양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쾌락을 분석해서 욕망의 분류 체계를 만들었다. 쾌락의 사다리 맨 위에는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 있다. 예를 들면 사막을 걸어서 통과한 후에 마시는 물 한 잔 같은 것이다. 그 밑에는 자연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욕망이 있다. 사막을 통과한 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마시는 소박한 테이블 와인 한 잔. 마지막으로 피라미드 맨 밑에는 자연스럽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욕망 에피쿠로스가 말한 텅 빈 욕망이 있다. 사막을 걸어서 통과한 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테이블 와인을 마신 다음 마시는 값비싼 샴페인 한 병이 여기에 해당한다. 에피쿠로스는 이 텅 빈 욕망이 가장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다. 이 욕망은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지프로 만든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황금 의자와 호화로운 식탁을 앞에 두고 걱정에 빠져 있는 것보다 낫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의 여러 욕망을 조용히 정리해본다.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는 신기루를 줬는데 에너지를 쏟는다. 특히 가방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다. 나는 가방을 사랑하고 다른 모든 사랑과 마찬가지로 이 사랑은 나를 소진시킨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에는 종류의 차이도 있지만 작용 속도의 차이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정적인 쾌락과 동적인 쾌락을 구분한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는 동적인 쾌락을 준다. 물을 마신 후에 우리가 경험하는 만족스러운 기분은 정적인 쾌락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물을 마시는 행동은 동적인 쾌락이고 물은 마신 상태는 정적인 쾌락이다. 우리는 보통 동적인 쾌락이 가장 큰 만족감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에피쿠로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정적인 쾌락이 더 우월한 쾌락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적인 쾌락은 목표지 수단이 아니다.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빵과 물을 먹고 살 때 몸이 쾌락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낀다. 내가 호화로운 삶이 주는 쾌락에 침을 뱉는 이유는 그러한 생활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을에 따라오는 불쾌함 때문이다. 호화로운 삶의 을에 따라오는 예를 들면 고급 레스토랑 프렌치 런드리에서 5코스 정찬을 먹은 후에 따라오는 불쾌함이란 정확이 무엇일까? 에피쿠로스는 신체 감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만 그가 주로 언급하는 것은 더 드러나지 않는 고통, 즉 갖지 못한 고통이다. 당신이 대서양에서 잡은 자연산 왕연어 테린을 맛있게 즐겼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제 연어 테린은 다 먹고 없고 당신은 다시 그 요리를 간절히 갈망한다. 당신은 연어 테린에 즉 그 연어를 잡은 어부에게 테린을 내놓은 레스토랑에 테린을 사 먹을 월급을 준 상사에게 당신의 행복을 의탁했다. 이제 당신은 연어 테린 중독자이며 당신의 행복은 연어를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 이게 다 당신이 불필요한 욕망을 필요한 욕망으로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에피쿠로스는 기운내라고 말한다. 자연이 당신을 돌봐줄 것이다. 자연은 반드시 필요한 욕망은 채우기 쉽게 불필요한 욕망은 채우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사과는 나무에서 열린다. 테슬라 자동차는 나무에서 열리지 않는다. 욕망은 우리를 최고선으로 이끌고 텅 빈 욕망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연의 GPS다. 현재 우리는 쾌락의 황금 시대를 살고 있다. 클릭 한 번이면 우리를 애태우는 수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고급 요리 메모리폼 매트리스 변태 같은 섹스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 에피쿠로스라면 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유인하는 가짜 쾌락이라고 말할 것이다. 다른 훌륭한 미끼처럼 이것들도 전부 진짜처럼 보이기에 우리는 이 미끼를 겨냥한다. 미끼를 겨냥하는 것을 멈추라고 에피쿠로스는 조언한다.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며 올바른 마음가짐만 갖춘다면 아주 적은 양의 치즈만으로도 소박한 식사를 성대한 만찬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에피쿠로스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쾌락은 더 증가할 수 없으며 그저 다양해질 뿐이라고 생각했다. 새로 산 신발 한 켤레와 스마트워치는 더 많은 쾌락이 아닌 더 다양한 쾌락을 의미한다. 하지만 우리의 소비 문화 전체는 다양한 쾌락이 곧 더 많은 쾌락을 의미한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다. 이 잘못된 동일시가 불필요한 고통을 낳는다. 쾌락의 다양성이 우리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듯이 쾌락의 지속시간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20분간의 마사지가 10분간의 마사지보다 반드시 2배 더 즐거운 것은 아니다. 평정심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평화로운 상태이거나 평화롭지 못한 상태, 둘 중 하나다. 이러한 철학은 그리 즐거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무척 즐거웠다. 정원의 벽 뒤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은 간소한 삶을 살았지만 간간히 호사스러운 잔치를 즐기기도 했다. 이들은 사칠한 간간히 누릴 때 가장 즐겁다는 것을 잘 알았고 자기 앞에 떨어지는 좋은 것들을 종류에 상관없이 전부 환영했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수용의 철학이자 수용에 가까운 친척인 감사의 철학이다. 무언가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로비라는 이름의 젊은 심리학자를 만났다. 내가 보기에 그는 자기도 모를지언정 에피쿠로스 정신을 체화한 사람이었다. 좋은 것이 주어지면 즐긴다. 하지만 일부러 찾아 나서지는 않는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 앞에 나타난다.
에피쿠로스 사망 이후 몇 세기 동안 에피쿠로스 추종자들이 만든 정언이 지중해 너머로 퍼져나갔다. 다른 학파와 달리 에피쿠로스 학파는 헌신적인 추종자를 대규모로 끌어모았다. 정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많았고 도망가는 사람은 적었다. 쾌락을 원칙으로 삼은 에피쿠로스 학파의 정신은 다른 철학 학파를 위협했고 특히 새로 인기를 끌던 종교인 기독교를 위협했다. 결국 승리한 것은 교회였다. 수세기 동안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습을 싹 감췄다. 그러다 1417년에 포지오 브라치올린이라는 이름의 용감한 학자가 사라진 고대 유물을 찾아 남유럽을 샅샅이 뒤지다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가 남긴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의 마지막 한 부를 발견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정리한 책이었다. 1473년 이 책은 새로 발명된 기계식 인쇄기로 찍은 최초의 책 중 한 권이 되었다. 쾌락과 단순함 좋은 삶에 대한 에피쿠로스의 사상은 프랑스에서 미국 식민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독자를 찾았다. 은퇴한 토머스 제퍼슨은 1819년에 나 또한 에피쿠로스주의자다라고 선언했다.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퍼슨은 더 자세히 설명한다. 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진짜 원칙이 그리스 로마가 우리에게 남긴 도덕 철학의 합리적인 면을 모두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네. 제퍼슨은 부처의 가르침을 잘 몰랐지만 에피쿠로스와 부처의 가르침은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두 사람 다 욕망을 고통의 근원으로 보았다. 두 사람 다 평정을 수행의 궁극적 목표로 보았다. 두 사람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에피쿠로스에겐 정원이 부처에겐 수행 공동체인 승가가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숫자 4를 좋아했던 것 같다. 부처에겐 사성제가 에피쿠로스에겐 4가지 치료법이 있었다. 이러한 유사성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 에피쿠로스에게 영향을 미친 두 인물 데모크리토스와 피로는 인도로 여행을 떠났다가 그곳에서 여러 불교 학파를 접했다. 어쩌면 에피쿠로스가 부처의 가르침을 배웠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에피쿠로스와 부처가 다른 길을 따라 결국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을지도 모른다. 톰은 스피노자와 칸트 그 밖에 여러 철학자들을 공부했지만 그가 매력을 느낀 건 쾌락에 집중한 에피쿠로스였다. 내가 보기에 쾌락은 모든 것을 다 아울러요. 행복보다 더요. 톰은 모든 쾌락은 좋은 것이고 모든 고통은 나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고통 대신 쾌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어떤 쾌락은 미래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피해야 한다.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에피쿠로스는 우리가 쾌락으로 향하는 길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게으르거나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추론을 잘못한 것일 뿐이다. 쾌락과 고통을 평가할 때 신중함을 발휘해 냉철한 추론을 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고통 없는 순수한 쾌락은 극히 드물어요. 톰이 말한다. 그래서 에피쿠로스의 철학이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전 엄청 우유부단한 사람이거든요. 나 역시 선택 앞에서 당황한다. 이상하게도 나를 쩔쩔매게 하는 건 인생이 걸린 중요한 결정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다. 과테말라 커피를 주문해야 한다. 수마트라 커피를 주문해야 하나? 내 우유부단함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최선이 아닌 그저 괜찮은 것을 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톰과 피노누아를 홀짝이는 동안 에피쿠로스 철학의 매력에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 아타락시아. 즉 에피쿠로스가 최고선이라 여겼던 정신적 괴로움의 부재는 너무나도 수동적인 형태의 쾌락처럼 보인다. 적극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게 뭐가 문제인가? 나는 톰에게 묻는다. 이 감자튀김을 예로 들어봅시다. 감자튀김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으면 먼저 고통부터 생겨나요. 지금 감자튀김이 없으니까요. 갈망이고 추구이고 가려움이죠. 그러니까 그건 가려운 곳을 긁는 데서 오는 쾌락이라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다른 고통이 긁어야 할 가려운 곳이 있을 테니까요.
가려움과 긁기가 끝없이 반복된다니 지독하게 끔찍해 보였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려워지는 느낌이다. 우리는 캐비어를 맛보고 즐거워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우리는 곧 다시 캐비어를 갈망하게 된다. 이게 문제가 된다. 캐비어는 갈망이 우리를 괴롭히는 만큼 맛있을 수 없다. 쾌락으로 시작된 것이 고통으로 끝난다. 유일한 해결책은 욕망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시운전 때는 황홀했던 새 차가 길 위에서 한 달이 지나면 지루해지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우리는 새로운 쾌락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새로운 쾌락은 더 이상 새롭지도 그리 즐겁지도 않은 것이 된다. 우리는 특히 내가 조금만 더 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취약하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만 더 많으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갖게 되면 우리는 눈금을 재조정하고 생각한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우리는 얼마큼이어야 충분한지를 모른다. 충분히 좋음은 안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변명도 아니다. 충분히 좋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완벽함도 조듬의 적이지만 좋음도 충분히 조듬의 적이다.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조듬의 신념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충분히가 떨어져 나가고 그저 좋음만이 남는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이 인생의 커다란 쾌락 중 하나라고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축복받은 삶에 이바지하는 여러 가지 중에 우정만큼 중요하고 유익한 것은 없다. 그리고 지금의 톰과 나처럼 친구는 식사의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친구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사자와 늑대처럼 개걸스레 먹는 것과 같다. 이러한 우정의 강조는 쾌락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의 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결국 진정한 우정은 자신의 쾌락보다 친구의 쾌락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건 쾌락에 미적분학을 던지는 일 아닌가? 에피쿠로스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정은 고통을 완화하고 쾌락을 증진한다. 우정과 관련된 고통은 우정이 주는 쾌락으로 상쇄되고도 남는다. 톰과 나는 지금 에피쿠로스적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충분히 좋은 와인을 곁들인 소박한 식사, 우정이라는 사치 그리고 시간, 고통 없음. 즉 아타락시아에서 오는 쾌락. 나는 내 기분 좋은 상태를 알아채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다. 쾌락의 역설적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다. 행복에 대해 너무 열심히 생각하면 행복은 사라진다.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톰에게 근처 카페를 추천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내가 기대하는 곳은 헌신적인 바리스타가 한 잔 한 잔 애정을 담아 커피를 내리는 그런 독특한 곳, 특별한 곳이다. 저기 길 아래편에 스타벅스가 있어요. 톰이 말한다. 실망스럽지만 곧 스스로에게 묻는다. 에피쿠로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스타벅스에 갔겠지.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다. 독특하지 않다. 애정을 담아 커피를 내리는 직원도 없다. 특별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히 좋다. 다른 말로 완벽하다.